기자회견은 끝났는데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박진석 회장이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그날 밤 뉴스 채널은 온통 슈조 그룹 간 이식 스캔들 이야기로 도배가 됐어요. 야 봤어? 회장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한다더라. 그 부인 완전 악마 아니냐? 버린 딸간으로 자기 아들 살리려고 했다잖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버린 딸과 쌍둥이 남매 이야기 속에 지은호와 한우진의 실명은 빠져 있었지만 이미 병원 주변, 재단 쪽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술 이후 다른 전쟁이 시작되다 간이식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우진의 몸은 서서히 간 기능을 되찾고 있었고 은호의 회복도 의사 말로는 아주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 평온함과 달리 병실 밖 세상은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슈조그룹 주가는 요동쳤고 박진석이 밝힌 생명나눔재단 설립 계획은 회장의 쇼다 진심 어린 참회다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애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성재였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후계자로 떠밀려 올라가고 집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마음속에서는 지은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 엄마 같은 인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 했다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성재는 병실 앞 복도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 문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이 감옥 가는 길목에서 고성이의 마지막 몸부림. 반대로 고성이 앞에 펼쳐진 길은 생각보다 빨리 좁아졌습니다. 비서 김미정의 증언, USB 송 녹음 파일과 문자, 병원 쪽 내부자 진술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어요. 고성이는 처음엔 변호사를 앞세워 전면 부인했어요. 간 이식은 정당한 의료 행위였어요. 딸로서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이 꼬리를 밟혔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치소로 가는 날 고성이는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찾았어요. 영라 어딨어요? 내 딸 영라 불러요. 박영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던 박영라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에도 쉽지 않네요. 그 옆에서 이지환이 말없이 서 있었죠.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던 이지환은 이제 더 이상 회장님 딸의 수행원이 아니라 한 젊은 여자 사람과 조용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힘들면 말해요, 영라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돌아가 캔버스 위에 까만 물감을 가득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25년이 마치 그 먹선들처럼 엉겨붙어 보였거든요. 지강호, 가방 하나의 대가. 한편 지강호에게도 슬슬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5억 가방. 수술이 무산되고 고성이가 구속되면서 그 돈은 고스란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고성이 이름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지강호였어요. 그때 가방 안에 현금이 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 돈이 누나에게 간 이식을 설득해달라는 대가라는 것도 알았고요. 알았어요. 조사실에서 나올 때 강호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인생 왜 이 모양이냐. 밖에서 기다리던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서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질 나쁜 놈인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는 강호의 어깨가 애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강호는 조건부 기소유예와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말했어요. 당신이 한 행동은 분명 처벌감이지만 누나가 처벌을 원치 않고 당신이 직접 돈을 전액 반환했고 무엇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날 강호는 방 안에서 가만히 누나 사진을 꺼내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누나, 나 진짜 이번엔 사람답게 살아볼게. 이번엔 진짜야. 슈조그룹 기자회견이 있던 날 이상철 집 식탁 위에도 그 뉴스가 올려져 있었어요. 퇴직 후 하루 일과의 절반을 TV 뉴스와 신문으로 보내던 이상철은 박진석 얼굴이 나오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성재 아버지 아니냐? 옆에서 밥상을 차리던 김다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혁이 친구 그 성재? 그 집이 그 그룹이었어? 그러게 말이다. 요즘 애들은 말을 안 해. 말을. 뉴스에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충격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버려진 딸, 이란성 쌍둥이 남매, 간이식, 전 재산 환원. 조용히 밥을 먹던 이지혁도 젓가락을 멈췄어요. 지혁은 이미 병원에서 벌어진 상황을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회 전체에 퍼져버리는 걸 보니 옆구리가 더 뜨끔했습니다. 은호가 이 난리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했냐.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 옥상에서 세 사람의 마음. 지은호가 회복 중인 병실 문 앞에는 늘 두 남자의 발자국이 겹쳐 있었어요. 하나는 박성재, 다른 하나는 이지혁. 둘 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씩 깊게 숨을 들이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지혁이 먼저 용기를 냈어요. 나 잠깐만 보고 나올게. 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 은호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 지혁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몸은 좀 괜찮아? 네.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은호가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 밑에는 아직 깊은 피로가 남아있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가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네 선배. 그때 네가 고백했을 때 말이야. 내가 너무 무책임했었다. 은호는 잠시 놀란 눈으로 지혁을 봤어요. 지금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겠더라. 내가 지금 이걸 다 겪고 나서 나까지 얹혀있는 상처라면 빨리 치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 결혼 같은 거 넣을 생각 없다고 내 마음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용기 내서 고백했는지, 차인 다음에 어떻게 버텼을지 그건 한 번도 안 생각했더라. 은호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선배, 지금 그런 말 들으면 좀 억울해지는데요. 네. 이 타이밍에 사과하면 마치 제가 아직도 선배 좋아하는 사람 같잖아요. 지혁은 잠깐 멍해졌다가 피식 웃어버렸어요. 그건 아닌 거야? 몰라요.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가족들 챙기기도 벅차요. 엄마, 오빠, 동생, 그리고 이 기괴한 재벌가 가족들까지. 은호가 일부러 농담처럼 말하자 지혁은 더 이상 마음을 들이밀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나도 그 가족들 중 한 명쯤으로 껴있을게. 부담 안 되는 역할로. 부담 안 되는 역할이요? 응, 너 힘들 때 불러도 되는 사람. 밤에 라면 같이 먹으러 갈 수 있는 사람. 너한테 돈 빌리러 안 오는 사람. 은호는 마지못해 웃음이 그 정도면 합격이네요. 병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박성재는 살짝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가볍게 웃게 할 자신이 없는데. 성재는 그날 그냥 조용히 병실 문에서 박성재의 선택회사와 재단 사이. 회사에서는 휴조그룹의 새 구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공식적으로 단계적 퇴진과 재단 이사장직 겸임을 선언했고 경영일선은 박성재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이 와중에 아들을 전면에 세우겠다고? 재단 만든다고 다 씻어지는 줄 아나? 하지만 박성재는 그 회의실에서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은 아버지 세대에서 잘못 쌓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운영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지은호 씨를 재단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였어요. 피해자를 앞세워 이미지 세탁하려는 거 아니냐는 시선과 그래도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라는 의견이 부딪혔죠.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과 중 그래도 제일 진심에 가까운 게 이거니까. 새로운 평행선 두 집안 한 식탁. 수술 후 한 달쯤 지나 정순이의 식당에는 낯익은 손님들이 가끔씩 들렀어요. 박진석, 한우진, 그리고 가끔은 박성재까지. 어느 날은 이상철 가족까지 합석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역이 맛있는 집이 있다며 가족을 끌고 왔다가 식당 안에 박진석 일행이 있는 걸 보고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회장님? 지혁이 왔구나. 그 자리는 잠깐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곧 순이의 된장찌개와 조홍래 할머니의 잔소리로 채워졌어요. 에이, 회장이면 뭐해. 사람이 밥은 다 똑같이 먹는 거지. 여기선 그냥 많이 먹고 많이 내고 가요. 조홍래의 한마디에 박진석이 웃음을 터뜨렸고 김장수 외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맞아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식탁을 하나로 붙여놓고 두 집안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쌍둥이 남매 우진과 은호, 친구에서 동생이 된 영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었죠. 누구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누구는 죄책감이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그날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문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치소 수감 중인 죄수의 번호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여자. 이제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딱 하나 자신이 끝까지 놓지 못한 것 하나가 있는 사람. 고성이는 호송차 안에서 식당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안쪽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 함께 밥을 먹는 은호, 우진, 영라, 박진석,
박진석, 순희,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게 내가 원하던 화려한 날들이었나? 고성이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호송차는 멈추지 않고 멀어졌고 그녀의 시야에서 따뜻한 불빛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또 다른 갈등과 사랑과 야망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재단의 운영을 두고 박성재와 이사회가 다시 맞붙을 날, 지은호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해지려는 이지혁, 엄마를 잃은 자리에 새로운 삶을 그리기 시작한 박영라와 그 옆을 지키는 이지환, 한 번만 더라며 이를 악문, 지강호의 재도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엮여 만들어갈 진짜 화려한 날들이 이제 막 이 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